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인터넷법 또는 개인정보법 전공자인 임규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내지 20분 동안 녹화할 주제로서는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 위주로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주요한 내용 같은 건 이미 일간 방송이라든가 일간 여론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상당히 풍부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 예방법, 약칭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1급으로 법에서는 1, 2, 3, 4 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1급 감염병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바이러스 상태를 막기 위한 차선의 정책으로서는 사스라든가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빠른 검사, 그리고 신속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차선책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차선책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고,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실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세 가지 방책 외에도 정부의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쪽에서 그 반발 심하죠. 한국도 약간 일부 반발이 있지만서도 대체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실천 담보되어 있기에 K 방역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되는 것을 서너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는요, 확진자 또는 전염병 의심자 개념을 법적 정의로서 예방법 제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제2조에 보게 되면요, 감염병 환자는요, 좀 복잡합니다.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감염병 의심자로서는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병원체 의심자와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접촉 의심 또는 감염 우려의 범위가 상당히 법이 약간 꺼리고 있는 포괄적 범위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심자로 어떤 확진자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자가격리 또는 이동의 자유를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통행 또는 이동의 자유를 상당 부분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이익은 법적 명확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국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접촉 의심 또는 감염 우려라는 법적 개념이 질병관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사건이라든가 또는 광화문 집회 시 법에 의해서 위치 정보를 판단할 때 그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이태원상에 30분 이상 체류된 위치 정보가 파악이 되면은 거긴 의심 환자로 분류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기록 정보 수집했었죠. 이것이 약간 지금 헌법 소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만서도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단 헌법 소원이 올라갔던 자체는 그 30분이라는 판단을 왜 질병관리청 당신들이 내렸느냐라고 설명 질의했을 때
답변을 머뭇거리는 확신에 사지 못한 답변을 했기에 질병관리청 자신도 뚜렷한 명확한 법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규성이 있는 법률보다는 시행규칙, 즉 법규성이 있는 규범으로서 사직 합의를 거쳐가지고 접촉 의심, 접촉 우려라는 그 개념을 지금의 포괄적 범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다 아실 겁니다.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별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SNS 또 이메일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 공개권자죠. 정보 공개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요. 2020년 3월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요. 3월부터 9월 28일까지는 질병관리청이었고요. 그러다가 9월 29일 저번 주 화요일부터는요. 시행돼가지고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 군수 같은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는 저번 주 화요일인 9월 29일까지 시도지사, 군수 등이 SNS, 문자 등 SNS 등을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포함한 이런 정보 공개를 한 것은 위법성 있는 공개 결정 아니었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죠. 이러한 논란이 계속 나왔길래 이걸 질병관리청도 늦게 인식해가지고 이제 저번 주 9월 29일 이후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저번 주부터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장, 군수, 도지사 등등등 지방 또는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했죠. 늦었지만 상당히 잘한 겁니다. 희미한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서도 이 공개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 전과자를 좋아하는 사회가 없는 것처럼 물론 차별의 정도 있지만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인 효과를 불러오는 여러 신문전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서 정보 공개 청구권자를 뒤늦게나마 확실하게 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게 보게 되면요. 예방법 제76조입니다. 예방법 76조 2의 제2항에 따르게 되면요.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지사,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경찰을 이용해서 통신사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잘한 겁니다. 확산 막을 때 빨리 그 의심자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좋은 조항인데 이것이 문제가 이제 통신 비밀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약칭 통비법 얘기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에 의해서 위치 정보 등을 가져오려면요. 통신 비밀 보호법 그리고 군사 법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외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 개. 그러니까 통비법, 그리고 군사법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외에는 통신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염법 예방법 70조 2에 의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보다는 예방법 70조 2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 우선의 원칙, 다른 말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통일법에서는 열거 조항으로서 세 가지 사유밖에 규정 안 했던 얘기죠. 이건 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3조를 사문화시키는 결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해석은 가능하지만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세개 사유, 즉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군사보건법 또는 형사소송법 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집어넣는 것이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는 더 좋은 입법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요. 똑같이 예방법 제70조 2에 따라서 여러분 QR코드 작성 또는 수기식 출입명부 작성을 많이 하실 겁니다. 몇십 명 모인 장소에서.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QR코드 또는 수기식 출입명부 작성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만들고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게 하고 14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토록 한다라는 돼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법이 아니에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많은 공고 수준의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법학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형식을 아주 최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좋다 이거예요. 급하니까 이런 팬데믹까지 예상 못했던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이드라인에서 시행한다. 뭐 QR코드 작성 또는 뭐 수기식 출입 명부 좋다 이거죠. 팬데믹을 예상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 즉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가이드라인 A4 두 장만 딱 배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지키라고 해놓고 A4 두 장 형식의 가이드라인으로 딱 배포하고 더 이상 뭐 사후 관리도 안 하고 뭐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이 문제가 있죠. 빨리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질병관리 청보다는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가지고 전문가 집단 공공기관인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건 잘 모르거든요. 저 질병관리본부는 그 확산대책만 알지 개인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알긴 알죠. 뭐 모르면 뭐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뭐 타인의 뭘 빌려오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실제 안 그래요. 조직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전문가 집단인데 유럽연합도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가이드라인보다는 법규성 있는 법률 좀 그렇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니까 시행령 또 시행규칙 시행규칙 혹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근거를 둔 고시 등으로 제정하는 것이 법치국가 이념에 충실한 입법 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볼 때 한국은 참 정보화 선도국가죠. 고도지능화 사회를 이끄는 세계에서 선도국가에 속하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름, 민증번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뭐 출입국 관리기록, 카드 정보, CCTV 다 활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메르스 사태 2015년 때 이 정보의 취약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큰 마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처리를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동식이 아닌 전자적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역학조사관이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역학조사관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의료인 중심으로 병원 의사, 의료인 중심으로 역학조사관이 운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개인정보 전문가가 아니죠. 뭐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서도 일단 그 사람들은 역학조사관이니까 뭐 이렇게 뭐 조사하는 건데 개인정보까지는 전문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문가 아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역학조사관이 이러이러한 걸 할 수가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 취합해서 뭐 분석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아주 희미해요.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역학조사관자 3대 업종 생고생 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영웅들 맞죠? 영웅들인데 유감이지만서도 영웅들에 대한 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무엇이다.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 조항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희미해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신문에 안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건 좀 급해요. 이거 입법 미비인데요. 역학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무조건 이건 법률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역학조사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다라고 빨리 입법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 진짜 제 말이 맞아요. 그 세 번째로서는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 공개를 실명까지 깠어요. 실명까지 공개하고 어디는 뭐 직장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낙인 효과가 좀 크게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은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 복잡하죠?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라는 법규성이 없는,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1판, 2판, 3판까지 개정해서 실명 공개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가이드라인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적으로 그 공개 범위가 달라도 위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규범 형식이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걸 법규성 있는 규범을 통해서 이러한 확진 방지 대책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시급하게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주는 작업은 지금의 질병관리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의 누구나 인정하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것도 맡아주는 것이 좀 더 신뢰성 있는, 사회 공동체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질병관리청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법규성 있는 규칙을 제정해 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법치주의 이념에 맞는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좀 말투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이크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잘 안 들릴 수가 있겠네. 오늘 강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시면서 코로나 극복에 많은 더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사요나라. 예.